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여기 매봉터널인데요. 매봉터널 길이가 한 여기 200m 됩니다. 200m 뚫고 오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속초TV 라이브를 지금까지 벌써 수십 번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면서 라이브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차량 선택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원래 자동차라는 걸 살 때 이제 고가격대에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차들을 쫙 나열해 놓고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 할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확실히 요즘에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 돈으로 뭘 사지라는 이제 옵션에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이제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거를 봐왔습니다. 뭐 5천만 원으로 차를 살 건데 아이오닉이 나을까요? 팔리세이드가 나을까요? 예산이 3,500인데 코란도 고모션이 맞을까요?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맞을까요? 뭐 이런 거. 1억 중반에 카이엔을 가는 게 맞을까요? 타이칸을 가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그냥 전기차 중에서만 고르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한번 사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의 이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각 차종마다 제가 느낀 장단점을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라는 거를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그리고 또 전기차를 볼 때는 내연기관과는 보는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알고 계실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 왔고, 오늘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일단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내가 전기차를 지금 사도 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전기차를 고를 때는 나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기차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충전이에요. 내연기관 차를 사면서 야, 기름값은 걱정해도 기름을 어디서 넣어야 되지라는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기를 어디서 충전해야 되나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키로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키로수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제가 정한 기준은 그래요. 월 기준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하신다, 나는 한 달에 차를 1000km 이상은 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밥 충전기 혹은 회사밥 완속 충전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실제로 소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 보면은 그거 뭐 급속 충전 많던데 그거 뭐 가끔씩 거기 가가지고 충전하면 되지, 요즘에 뭐 충전 속도도 빨라졌다며,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월에 2,000, 3,000km를 타시는데 집밥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상황이 이 충전 시설과 차량의 보급 대수에 이 수급 불균형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완속 충전기는 좀 여유가 생겼을지 모르겠으나 급속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 수급이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한 게 바로 전기 택시랑 전기 탑차, 전기 트럭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이 균형이 확 깨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를 가지고 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운행량이 많으시고 전기 사용량이 많으시다 보니까 충전기를 꽂아 놓을 시간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런 영업 차량들이 낮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 있는 내 집 주변에 있는 급속 충전 시설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이제 충전 시설이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내가 한 달에 뭐 1000km 미만으로 탄다. 그리고 지금 저희 판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 근처에 판교역에 큰 건물에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면 이핏 충전 시설이 또 쫙 깔려 있죠. 이핏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깔려 있으면 내가 월에 1000km 미만 주행한다라는 가정하에 집에 집밥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냥 많아봤자 한 달에 3번 잠깐 가서 꼽고 오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월 주행거리가 1000km 미만이신 분들은 네, 집에 완속이 없더라도 뭐 고려해 보실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이어서 주행 가는 거리를 보는 팁을 또 좀 드리면요, 자, 저희가 속초TV를 통해서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를 이제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가장 가혹한 조건이라는 건 뭐야? 전기차에 있어서 전비가 가장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로 그냥 계속 달리기, 항속으로 계속 달리기, 네, 요걸 테스트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는 그런 식으로 좀 최악의 경우로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에 보면 막 그런 말들 많아요. 뭐 시내 주행만 했더니 뭐 500 탔어요, 600 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내 주행했을 때 500 탔어요, 600 탔어요 하는 차들 고속도로 타게 되면 반토막 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의 이 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냐를 보시는 게 일단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에 있어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라는 거는 뭐 휘발유 일반 내연기관차로 생각을 했을 때 기름을 한 번 넣고 몇 킬로 갈 수 있냐를 보는 개념이랑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왜냐,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넣고 쓰다가 뭐 막말로 진짜 막 노란불 들어오고도 한참 돌아다니다가 야 어차피 뭐 저기 주유소 저기 앞에 가면 또 있는데 조금 더 가서 넣지, 이런 식으로 풀탱크부터 완전 MT가 될 때까지, 완전 빌 때까지 이거를 풀로 정말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레인지였다라고 하면 전기차는 실생활에서 절대 이렇게 못 써요. 그리고 또 막상 전기차를 소유하게 되면 100%까지 다 채우면 배터리에 좋을 게 없다는데 뭐 8, 90까지만 채우고 다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속초TV에서 테스트하는 결과는 뭐야?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100% 끝까지 다 채운 상태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를 잰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여행에서 이 100%라는 걸 다 채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80%부터 한 20%까지. 무슨 말이냐, 인터넷 카페에서 이 차 뭐 도심에서 600km 탔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도심 주행을 한다면 그래 1회 충전하고 한 400km 한 300km 정도 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배터리를 100%까지 계속 채우고 다닐 일도 없을 뿐더러 배터리를 또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났을 때는 한 20% 밑으로 떨어지면 얘는 어딜 가든 그냥 내가 맘 편히 언제든 어디서든 간편하게 쉽고 빠르게 내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20% 밑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보통 다 충전들을 해서 다시 채워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타면서 막 5%, 3% 남을 때까지 막 끝까지 버티면서 충전 안 하고 있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말 생겨요. 어차피 저기 가면은 뭐 충전기 있는데 뭐 저기 가서 충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갔다가 뭐 충전기 고장 나 있고 막 탑차 막 3대 서 있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냥 차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제 운행하시는 그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레인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배터리 한 20%부터 80%까지 요 사이를 보시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실 때는 동호회에서 이제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도심에서 총 얼마나 탔어요 이제 가끔씩 그런 거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이제 뭐 그건 참고만 하시되 그러면 내가 실제로 도심에서는 어느 정도를 타겠구나 한 60%만 보시고,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속초TV도 마찬가지고 그 울트라비니고님도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고속 항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속거리를 체크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실 때 내가 이걸 100% 다 쓸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안 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 정도 뭐 보셔도 되겠죠. 뭐 보통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기 전에는 이제 100%로 채운 상태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실 영역에 그대로 좀 대입을 해보자면 고속도로에서 실제 갈 수 있는 거리가 400km래요 라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이제 배터리가 막 1%, 빵% 막 그렇게 돼가지고 꼴딱꼴딱 차 이제 서요 뭐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주변에 충전기 찾으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기 사람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그렇게 못 하거든요. 가다 보면은 분명히 휴게소에서 한번 채우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TV 같은 경우에도 주행 가는 거리가 뭐 450, 500 정도는 나와줘야 부산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그 안에 뭐 고속일 때 얼마, 저온일 때 얼마, 그리고 또 뭐 상온 도심일 때는 얼마, 고속에서는 얼마, 저온 도심에서는 얼마, 뭐 고속에서는 얼마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수치도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믿을 게 없다. 거의 그냥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폴쉐 타이칸 노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인증 고속도로를 상온에서 달렸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00 초반이에요. 330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GPS 속도로 110km로 계속 걸고 달려도 500을 넘게 탑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부 인증보다 200km를 더 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인증 고속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 인증 거리가 고속도로에서 491km를 달릴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추운 날도 아니에요. 그렇게 추운 날도 아닌 그냥 영도의 날씨에 실주행 거리가 370km, 그러니까 환경부 인증보다 무려 120km를 못 가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를 커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작하세요. 자, 얘기가 조금 샜는데 어쨌든 전기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이 충전, 그리고 충전과 함께 묶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나의 주행거리,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풀로
이 0%부터 100%까지 내가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충전 속도라는 거 있죠. 충전 속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좀 장거리를 운전을 할 때는 배터리를 100%까지 채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제조사들이 우리 충전 속도 빨라요, 몇 킬로와트 들어가요, 막 이런 얘기만 하지, 그 몇 킬로와트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몇 프로까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걸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차들이 이제 폴스타와 볼보. 폴스타와 볼보가 80%에서 급속 충전을 아무리 때려갔다 물려도 충전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고속도로 주행 가는 거리에서 무조건 20%는 빼고 보는 게 맞죠. 누가 미쳤다고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80에서 100까지를 채우겠다고 1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다 1시간 반씩 떴거든요, 볼보들이. 자, 그럼 다른 차들은 어떠냐? 자, 아이오닉5나 GV60 같은 경우에 80부터 100까지 채우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포르쉐 타이칸이나 이트론 GT 같은 경우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다른 차량들 아무리 많이 걸려봤자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다 끝나요. 그런데 볼보나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시간 반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요 충전과 관련된 것들을 좀 잘 좀 항상 확인을 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80부터 100까지는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몇 킬로나 타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급속 충전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차를 시승할 때는 어떠냐? 시승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보조장치 성능이 궁금하다라고 하실 때, 주행보조장치 성능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도 통일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절대로 고속도로 가가지고 테스트하지 마세요. 요즘에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어지간한 차들이 다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은 뭐냐? 이걸 타든 저걸 타든 분별력이 잘 안 생겨. 심지어는 오토파일럿, 테슬라 오토파일럿하고도 분별력이 잘 안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래서 주행보조장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가 막히는 구간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간선도로 이런 데 있죠. 차가 막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작동하면서 내 앞으로 차가 근거리로 계속해서 좀 껴드는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의 코너들의 곡률도 좀 있고 차선도 좀 희끗희끗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럽고, 그런 도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주행보조장치 테스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확실하게 이제 분별력을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전기차를 막 또 운행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질감이 어떻지, 엔진의 소음이 어떻지, 엔진의 악셀 리스폰스가 어떻지, 그리고 미션이 얼마나 부드럽지, 이런 거를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는 악셀보다도 브레이크를 더 잘 보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그 코란도 고모션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렇게까지 상평준화가 돼가지고 이제 쌍용한테도 기회다 이거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기차는 앞으로 잘 나가는 거는 다 잘 나가요. 그리고 제로백 2초, 3초, 4초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일반 도로에서 다니면서 크게 그거 밟고 다닐 일이 없어. 처음에 그냥 차 타보시면 재미로 왕 한번 밟아보시고 그 다음부터 집중하실 거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왜 중요하냐?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모든 전기차는 다 회생제동이라는 걸 작동하게 돼 있고, 회생제동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중 하나가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 페달이 전자식으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식으로 페달이 바뀌고 나서 운전이 좀 불편할 수 있다. 이 EQC 같은 경우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브레이크로 오고 나서도 정말 내연기관스러운 이 브레이크의 느낌을 정말 잘 구현해낸 차 중 하나예요. 물론 이 브레이킹 느낌을 잘 구현한 차의 원탑은 타이칸과 이트론 GT이긴 하지만, 자,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쑥 브레이크를 깊게 눌러 밟을 때도 갑자기 빡 꽂히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차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페달을 컨트롤하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내연기관과 그만큼 유사하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에서 이제 현대기아 전기차들이 좀 브레이크가 이게 초반에 딱 들어갔을 때 담력이 너무 예민해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밟기가 좀 불편하고 운전을 하는 내내 좀 짜증이 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세팅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말씀도 들어봐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데서 악셀에 발을 띄고 쭉 내려가요. 다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살짝 올리고 있죠. 왜냐? 언제 갑자기 뭐 사람이 튀어나올지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차가 쭉 가게 냅두고 우리는 브레이크 페달에다가 발을 살짝 올리고 있는단 말이야. 그냥 이런 일반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제가 껴들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악셀에서 발을 뗐다가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원페달 드라이빙만 강제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셀에서 발을 띄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거의 풀 브레이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악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있는데 요 모션 자체가 불가능하고 악셀을 계속해서 밟고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진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풀로 때려 밟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악셀에서 발을 떼면서 차가 계속 울렁거리게 만드는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타고 이제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그냥 이런 시내 운전 상황이 난 너무나 많다, 특히나 이런 복잡하고 막히는 구간이 난 너무나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원페달 드라이빙도 차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운전해보세요. 그냥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직진하는데 원페달로만 운전해요. 그럼 그거는 그냥 발목 까딱까딱 해가지고 이것만 조절하면 부드럽게 가게 하지. 그런데 이제 실 영역에서는 절대 그게 편해질 수는 없다.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 뭐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커버를 치고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저처럼 차는 없고 길은 넓고 출퇴근거리는 짧고 딱히 뭐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기에도 신호도 또 너무 계속 자주 튀어나오고 딱히 뭐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거리를 항상 좀 자주 운전을 하신다, 그런 도로에서 항상 운전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회생제동이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이제 강제되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시승을 해보실 때 이런 좀 여러 가지 운행 상황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운전을 해보시고 뒤에 꼭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뒤에 아이들 꼭 태워야 되고요. 제 주변에 테슬라 샀다가 자기는 괜찮았는데 나는 적응을 했어, 난 좋아, 원페달 드라이빙 좋아요 이러고 차를 샀다가 뒤에 애들이 하도 토해가지고 결국 차를 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승차감이야 뭐 내연기관하고 똑같으니까 뭐 많이들 또 판단하시고 옵션 같은 것들도 잘 판단하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막상 말씀드리고 나니까 뭐 대단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EV랩 전기차 카페에 들어가셔서 전기차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좀 어떤 환경의 전기차를 지금 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시승하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전기차를 구매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들 이외에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걸 잘 봐라, 전기차 살 때는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전기차 살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꿀팁 이런 글들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좀 재밌는 좀 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 바탕으로 추가 영상도 한번 좀 제작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 많이 써주세요. 전기차 사시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듬뿍 담아 안녕.